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정책 결정 이론이에요. 정책 결정 이론. 자, 그럼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그러면 정책이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러면은 정책 결정은 뭐예요? 문제 해결 방법의 결정이야. 맞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하느냐, 누가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하느냐, 누가 정하느냐라고 했었죠? 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의제 설정의 참여자 이론. 는 크게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권력 모형과 그렇죠? 정책 네트워크 했었죠? 이해돼요?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지금.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정책 결정할 건데 정책 결정은 자, 개인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하고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 이렇게 둘로 구분돼 있어요. 목차상으로는. 글씨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아, 자, 이 개인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과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 이렇게 구분되는데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개인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은 그다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행정학 문제는 하나의 이론이 한 문제로 나오거나 그다음에 이론의 묶음이 한 문제로 나오거나 해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이론들이 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이론이 원 문제다,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근데 또 문제를 여러 개의 이론이 하나로 나올 수도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이론이 한 문제거나 여러 이론이 한 문제거나. 됐죠? 그러면 저 이론 하나하나가 뭐다? 시험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개인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은 합리 포괄, 점증 모형, 만족 모형, 혼합 주사, 최종 모형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이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여기서는 그 정책 결정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 몇 문제가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평균. 요즘에 요 약간 바뀌어서 예전에는 거의 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0.78 문제? 0.78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해됐죠? 0.78문제면은 몇 번에 한 번씩, 와, 이거는. 몇 번에 한 번씩 꼭 나와요. 몇 번 보면 꼭 나와. 세 번 보면 꼭 나오겠죠. 세 번 보면. 맞죠? 0.7문제라고 그러면. 됐죠? 자, 먼저 볼게요. 합리포괄 모형부터 보고, 점증 모형, 만족 모형, 혼합주사, 최종 모형 볼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기본이 되는 이론은, 뼈대가 되는 이론은 합리포괄 모형이에요.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첫 번째 이론을 만들어요. 그럼 그 이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전하는 이론과 보완하는 이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넣을 때 기준이 되는 이론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이론. 알았죠? 근데 기준이 되는 이론에는 항상 라이벌 이론이 있어. 일반적으로. 알았죠? 그럼 라이벌 이론이 뭐고, 그 이론에 도전하는 이론이 뭐고, 라이벌 이론이 도전하는 이론이겠지.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이론이 뭐고.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쉬워져요. 알았죠? 자, 볼게요. 합리포괄부터 볼게요. 자, 합리포괄보형, 개인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은 질문이 뭐냐면, 자, 개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할까가 질문이에요. 모든 이론은 질문에 대한 답이야. 됐죠? 합리포괄보형도 이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합리포괄보형도 어떤 질문의 답이겠죠? 근데 어떤 질문이냐? 개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자, 만유인력.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야? 네? 왜?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야? 쉽죠? 왜 물체는 떨어지느냐, 낙하하느냐? 이게 질문이야. 왜? 여기에 대해서 만유인력 법칙은 뭐라고 설명해? 정확하진 않지만 뭐가 있다고 주장해?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중력이 있다라고 하죠. 중력. 이게 이론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그 합리포괄 모형도 질문에 대한 답이고 질문은 뭐다?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될까가 질문이에요.
됐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합리 포괄 모형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포괄적 대안 중에 자, 최선의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자, 다시 말할게요. 다시 볼게요. 자, 포괄적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 포괄 모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포괄적 대안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포괄적 대안. 일단 대안이란 말도 이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포괄적이란 말도 이해해야 돼요. 대안이란 말은 뭐예요? 대안. 여러분 대안이란 말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쉽게 보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문제 해결 방법을 대안이라 불러요. 알았죠? 자, 그럼 포괄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굉장히 광범위한 대안, 광범위한 문제 해결 방법, 후보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최적을 선택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포괄 모형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포괄적 대안 이해했죠? 그럼 최선은 뭐야? 전체적으로 최적이에요. 전체적으로 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이란 뜻이에요. 가장 좋다는 뜻이 아니야.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란 뜻이야. 최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최적이란 말은. 알았죠? 자,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포괄적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이제 미리 그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후보 문제 해결 방법이 존재해요. 실제로 문제 해결 방법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자, 가장 빠지는 거 없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합리 포괄 모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괄적 대안 중에서 많은 대안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존재해요? 이것만 이해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나는 거야, 거의. 어떻게 하냐면 분석이라는 방법을 써요. 분석. 그 합리 포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자,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핸드폰 예를 들게 핸드폰을 살 거예요. 사는데 핸드폰에 평가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평가 요소가. 평가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디자인. 맞죠? 디자인 보지? 그 다음에 뭐 봐요? 그다음 화질.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성능.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도 봐요? 가격도 보겠죠? 가격도 보겠지? 가격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봐요? AS도 보겠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핸드폰을 쓰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중고로 팔 수도 있죠. 중고 가격도 고려하겠죠. 자, 그런 평가 항목들이 쫙 있을 거야. 그런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각 평가 항목들마다 점수를 따로 매겨요. 이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분석에 대해서 분석이 뭔지를 점수를 쫙 매겨.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하나 이해를 해야 돼. 자,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성능이나 디자인 이렇게 최고 점수를 선택하라고 하면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가장 높은 점수 합산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게 돼요. 봐봐요. 에이스가 만약에 점수가 좀 낮아. 점수가 낮으면 최고가 될까 안 될까요? 평가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경쟁 상태야. 왜 경쟁 상태예요? 점수가 다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을까요? 점수가 멀찌감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을까요? 대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어렵나? 광범위한 대안이라고 했죠. 대안이 많으면 점수가 붙어 있어요, 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점수 어때? 학교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점수 어때요? 다 붙어 있죠. 쫙쫙쫙 붙어 있지. 맞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음악을 좀 못했어. 그럼 그 사람 전교 1등 할 수 있어, 없어요? 전교 1등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전교 1등 못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게 골고루 그렇게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하면은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는 녀석이, 대안이 정책으로 선택돼요. 알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후회할 일이 있어, 없어요? 후회할 일이 있어, 없어? 어? 왜요? 그러니까 그 합산으로 최고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쟁 상태에서 합산을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게 선택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분석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된 거를 뽑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후회할 일이 있어, 없어요? AS가 안 돼가지고 고민할 일이 있어, 없어? 없게 돼요. 알았죠? 이게 합리 모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제 자, 그 얘가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구나, 오늘은. 핸드폰이 쫙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산다고 볼게요. 핸드폰은 뭐예요? 수도 없이 많은 핸드폰이 존재하죠. 동시대에. 그건 뭐야? 그걸 뭐라 불러? 대안. 오케이. 대안에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최고 점수를 뽑아. 그럼 최고 점수를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합산해서 최고 점수를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구멍 나는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구멍 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음악 점수가 내가 어떤 한 부분 에이스가 떨어지잖아요. AS가 어떤 한 부분에 AS가 떨어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거는 1등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경쟁자가 바로 존재해, 밑에. 바로 붙어 있어. 바로 붙어 있는데 음악 점수, 자, 에이스가 조금만 떨어지면 그거는 또 탈락해. 그러면 가장 좋은 게 가장 위에 올라있겠죠. 맞죠? 근데 그거 선택하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다? 합리 모형은 그걸 선택하면, 합리 모형에 따르면 후회할 일이 없다.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사요?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우리나라 사람들 핸드폰을 뭘 사? 에? 갤럭시를 사는 거야. 그래서 갤럭시를 사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갤럭시를 사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들. 성능은 갤럭시 가격, 성능, 디자인 갤럭시도 더 좋은 거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많지. 많죠. 갤럭시보다 더 좋은 성능 갖고 있고,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 갖고 있고, 많아. 근데 뭐가 부족해, 걔네들? 뭐가 쳐져? 확 쳐져. 네? AS가 확 쳐지는 거야. 알았죠? 맞죠? 자, 합리 모형 분석을 통해서, 아까 분석 방법 설명했죠?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알았죠? 예. 그러면 어, 오케이, 오케이. 해요, 해요. 여기 그 분석에서 어떤 부분이 압도적으로 더 치고 나가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요. 아, 그럴 일은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알았죠?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경쟁자가 왜 많다고 그랬어요? 얘네들 게임에서는. 포괄적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자가 많아.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제가 이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교 1등 뽑을 때 무슨 방법을 뽑아요? 합리 모형으로 뽑아요. 전교 1등을 뽑으면. 걔는 생각해봐요.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어느 정도 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해. 수학만 잘하는 사람은 전교 1등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맞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 그거가 합리 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걔가 월등해요? 어떤 특정 분야 월등해요? 누구보다 월등해요? 그 밑에 다 붙어 있어, 다. 걔가 94점 받으면 그 93점이 밑에 붙어 있거나 다 붙어 있어, 옆에. 알았죠? 왜 그래? 전교 학생이 많아서 그래요. 알았죠? 전교 1등과 전교 2등의 점수차가 몇 점 날까요? 그렇죠.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월등하다고 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합리 모형이야. 알았죠? 자, 근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오늘.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어. 근데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해요? 아까 채점 평가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평가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 말 안에 목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다 됐죠? 이게 합리 모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거의 장점 뭐가 있을까? 장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대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자, 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요? 각 대안은 뭘 가져? 각 대안은. 네? 각 대안은 분석을 통해서 뭘 가져? 뭘 갖게 돼? 점수를 갖게 돼요. 점수를 갖게 돼. 알았죠? 그럼 일단 점수가 있다고 하는 건 객관적이죠. 사실은 그 각 대안에 대한 분석에서 점수를 주는 거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하는 거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쇄신적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왜 쇄신적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쇄신적 새로운 대안을 정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원점 검토하죠. 원점 검토. 포괄적 대안. 다 갖고 와. 대안 다 갖고 와. 포괄적인 대안 중에 분석을 하죠. 분석은 뭐로 분석한다고 그랬어? 무엇을 기준으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목표. 목표에 따라서 포괄적 대안 중에 선택하게 돼. 목표에 맞는 새로운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게 돼요.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됐죠? 이해됐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거예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점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목표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대안도 바뀌게 돼. 대안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도 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한계점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알았죠? 합리 모형의 한계점이 중요해요. 자,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우리가 이렇게 각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각 핸드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 평가 돼요 안 돼요? 다 주관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알았죠? 주관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에 반대되는 주관적인 건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알았죠? 자,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정, 얘네들이 이 모형이 갖고 있는 가정과 현실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게 한계점이에요. 알겠죠? 자, 재밌어요. 재밌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돈 많이 들을까 안 들까요?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 여러분들. 자, 100개 핸드폰에 대해서 점수를 5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몇 개의 점수를 매겨야지. 몇 개들. 500개. 알았죠? 시간 많이 든다, 안 든다? 많이 들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목표의 비현실성.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세우는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어떤 목표를 세워? 만약에 합리 모형을 한다 그러면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좋고 중고 가격도 방어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워. 알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목표 합리 포괄 모형은 수리적, 연역적 분석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적용된다. 점수화가 되는 데만 가능한 거예요. 점수화가 되는 데만. 알았죠? 점수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됐죠? 자, 여러분들, 핸드폰 성능에 대해서는 점수가 돼야 안 돼요. 어느 정도. 되죠? 되죠? 성능에 대해서는 점수 돼야 안 돼. 성능 자체를 그냥 점수 줘도 되잖아. 그냥. 됐죠? 자, 근데, 디자인 만족? 이거는 여러분 점수 돼야 안 돼. 예를 들면 안 돼. 알았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런 의미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인적 구조적 환경적 장애 요인이 발생한다. 인적 구조적 환경적 장애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 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 아주 딱 특정 조건이 돼야 돼. 근데 그게 갖춰진다 안 갖춰진다. 갖춰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한계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 합리포괄 모형이 영향을 준 이론이 뭐냐면 계획 예산 이론하고 연기준 예산 이론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거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보면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장애 요인이다까지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요게 뭐다? 합리포괄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합리포괄 모형은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선택돼야 된다? 어떤 대안이 포괄적 대안 중에
분석을 통해서 선택된 최선에 대한이, 핵심은 최선에 대한이 정책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거 현실에서 가능해, 안 가능해? 자, 아름답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 봤을 때. 아름다운 이론이야. 현실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이론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갖게 돼요.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이런 이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하게 돼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 도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됐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론 할게요. 두 번째 이론. 자, 두 번째 이론은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 자, 점증 모형은 린드블럼과 윌답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이론이에요. 자, 린드블럼과 윌답스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기존 정책에서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포괄적 대안이야? 제한된 대안이야? 제한된 대안이야.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정책이 있었고, 정책이 있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일부 수정한 대안을 다시 정책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뭐다? 린드블럼과 밀답스키의 점증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합리 모형과 어때요? 분위기 확 달라, 안 달라? 확 다르죠? 됐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아까 합리 모형은 자, 내가 핸드폰이 없어요.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러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났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통신 두절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됐죠? 통신 두절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어. 자, 이때 기존에 핸드폰이 있었죠? 그 핸드폰에서 일부 변경된 대안.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혹은 가격이면 가격. 요 세 가지, 요런 것들 중에서 변경된 대안을 하나 선택하는 거야. 알았죠? 됐죠? 이렇게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점증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 아, 여기 글씨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첫 번째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자,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핸드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가. 아니야,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넘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적응 어렵죠. 녹음하려고 그래도 녹음이 안 돼. 이거 뭐야? 이건 큰일 나는 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근데 갤럭시 쓰면 불확실성이 있어, 없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불확실성이 되게 낮아져요. 알았죠? 이해됐죠?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점증 모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갤럭시 23 쓰다가 25 쓰는 거야. 알았죠? 불확실성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비용 절감돼, 안 돼요? 절감돼, 안 돼요? 합리 모형에서는 얘를 극단적으로 몇 개 모델을 봐야 돼, 우리가. 100개 모델을 봐야 됐죠? 얘네는 몇 개 모델만 보면 돼요? 네? 3개? 3개? 대안은 한 개만 보면 돼, 일단. 하나만 보면 돼. 왜? 누구 거만 보면 돼, 일단. 내가 전에 쓰던 핸드폰만 보면 돼. 알았죠? 거기서 바뀌는 것만 고르면 되는 거야. 알았죠? 거기서 고르면 돼. 거기서 파생되는 것만 고르면 돼. 알았죠? 자, 그러니까 정책 결정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자, 단점이 있어, 단점. 단점이 있는데 정책 실판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자, 기존에 갤럭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갤럭시가 문제 해결을 못했던 것들이 갤럭시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같은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돼요. 자, 그 다음에 반혁신적이에요. 여기서 혁신이라는 말은 새롭지 않아. 갤럭시 쓰다가 갤럭시 쓰면 새로워, 안 새로워? 안 새롭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정책 정결이 발생해요. 갤럭시 쓰다가 계속 갤럭시 쓰잖아요? 그러면 갤럭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애플 쓰다가 아이폰 쓰다가 아이폰 빠져나간다, 못한다? 못 나가. 알았죠? 정책 정결이 안 돼요.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낮은 적응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어. 나한테 조건이 바뀌었는데 계속 뭐야? 계속 같은 제품을 쓰게 되면 뭐가 돼요? 환경 변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권력 또는 영향력인 소수에 의해 정책 결정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건 또 연결해서 나중에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특징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장점, 단점 이해됐죠? 내용도 이해됐고, 점증 모형은 뭘 어떻게 하는 거다? 점증 모형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 기존 정책에서 일부 수정한. 기존 정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 그거를 새로운 문제 생겼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말이 돼 안 돼, 이거 사실은.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현실 세계에서 어떻다? 점증 모형이 작동한다, 안 한다? 엄청 작동해요. 알았죠? 엄청 작동해요, 엄청. 알았죠? 여러분들 공무원 되잖아? 그럼 점증 모형이, 이게 점증 모형이구나. 점증 모형이 작동하고 있구나를 눈으로 보게 돼. 눈앞에서 보게 돼. 알았죠? 됐죠? 자, 이제 점증 모형에서는 이제 특징이 중요해, 특징. 특징이 중요해요. 자, 특징은, 자,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 합리적으로 계산 못한다다. 많은 대안들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산해서 이거 못한다. 알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됐죠? 자, 평가를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인간은.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한 거야. 알았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 정책에서 일부 지원 대안을 정책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정치적 합리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정치적 합리성을 주장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게 개인 차원에서 아까 핸드폰 고르는 거였지만은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기존 정책에서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거밖에 원칙이 없어.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 일부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수적이야, 추상적이야? 일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추상적이죠. 그럼 거기서 뭔가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서로 일부에 대해서 뭐 해야 돼?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는 어떻게 돼요? 합의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 정치적으로.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정치라고 하는 건 뭐야? 좀 말이 좀 복잡해도 여러분들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이것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정책론은 거의 끝나요. 정책이란 정치란 뭐인 거야? 합의가 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 받고 하는 거.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 자체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람직 안 해요? 얘들은 정치적으로 주고받아서 결정되는 결정이 그럴 합리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얘들은.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주장한 일부 수정한 대안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갖게 돼요. 일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정치적 결정에 합리성이 없다면 자기 이론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을 인정해줘요. 알았죠?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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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풀어. 표정이 이래요?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 인정한다. 아까 세 번째 특징이야.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그 점증 모형은 대안을 뭐로 선택해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라고 그래?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정한. 알았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 현재 문제에 맞는 문제 맞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맞을까요? 과거 문제에 맞았을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 과거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 문제가 있었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과거에 정책이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자, 현재의 문제가 생겼어요. 현재 문제가 생겼어요. 현재 문제 생겼어. 그러면은, 현재 문제는 뭐로 해결하는 거야?
요거 갖고 와서 해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딱 맞을까 안 맞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 딱 현재 문제를 과거의 문제 해결 방법 갖고 와서 해결하는 거야. 해결하려고 그래.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성립해야 안 돼요? 성립 안 하겠지. 욕 먹겠죠. 아, 그럴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럴 때는 목표를 수단하고 조절해라. 목표를 바꿔라. 현재 문제에 대한 목표를 낮춰서, 이 과정이 이게 들어오겠죠? 요거에 맞춰서 요 현재 문제를 바꿔라. 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점증 모형이 성립하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다시. 자, 다시 볼게요. 과거의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문제가 있고,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정책이죠. 됐죠? 자, 이제 현재 문제가 생겼어요. 현재 문제. 현재 문제 생겼어요. 이 현재 문제는 뭐로 해결해? 얘네들 이론 따르면 이 과거의 정책을 갖고 오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알았죠? 갖고 왔죠? 그러면 이 과거의 정책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붙을까 안 붙을까요? 서로. 안 붙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 문제를 바꾸라는 거야. 문제를 바꾸라는 거야. 문제를 현재 과거의 정책에 맞게 문제를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성립돼야 안 돼요. 이 과거의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현재 문제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으면 점증명이 성립돼야 안 돼. 점증명이 성립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를 뭐라 부른다?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 인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네들 고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린드블럼과 윌답스키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공격당할 거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서 저렇게 써놓은 거야. 됐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됐죠? 이게 보여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분석 및 분분도 최적화다라는 거. 이건 됐죠? 제한된 분석한다 하고, 제한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 최적화를 한다. 부분적 최적화를 한다. 이거는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연속적 순차적 정책 결정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연속돼 안 돼? 계속 연속되죠? 정책, 문제, 정책. 근데 다 계속 연속되죠. 뭐로? 과거의 정책으로 계속 연속돼요. 알았죠? 됐죠? 근데 과거의 정책에 맞게 현재의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쫙 연결돼요. 알았죠? 쫙 연결돼요. 이해됐죠? 됐죠? 그럼 문제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이따구로 하면 문제가 안 바뀌어. 알았죠? 문제를 볼까? 새로운 문제 찾아낼까? 안 찾을까? 안 찾아내. 알았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소폭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다. 얘네들이 변화 추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어디 숨어 있어요? 그 내용은. 특징에. 일부 수정이라고 있죠. 일부 수정. 일부 수정했다는 얘기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 이론의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자, 협상적 정책 결정 방법으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재무론 할 때 연결돼요. 재무론 할 때. 자, 얘네들은 일부 변경이야. 정치적으로 결정해. 일부 변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결정해. 일부 변경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하려면 주고받아야 돼. 주고받으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자원이 있어야 돼. 근데 자원이 없어. 점증모형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알았죠?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 점증모형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채택돼요? 선진국에서 채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 우리나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점진모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우리나라 무슨 모형으로 작동했어? 무슨 모형으로 작동했어요? 합리 모형으로 작동했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자 조선 반도체 쫙 나열해. 쫙 나열해. 점수 매겨. 딱딱딱딱 점수 매겨.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거 투자해. 합리 모형으로 작동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도체 했으니까 반도체 했죠? 반도체 다음에 뭐야? 우리가 메모리 했죠? 메모리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바꿔가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치적 합리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이고, 자, 그 다음에 나누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비가분적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무슨 이론이다? 점증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알았죠? 끝난 거예요. 자, 점증 모형은 뭐가 정책이다? 무엇이 정책이다? 아, 무엇이 대안이다? 무엇이 대안이 된다? 기존 정책의 일부 수정한 대안이 뭐가 돼야 된다? 정책, 문제 해결 방법이 돼야 된다. 알았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이먼과 마치가 주장하는 이론이 만족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 자, 만족 모형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 대안들 가운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정책으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이거는 이해 안 돼요. 자,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만족 모형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자, 핸드폰을 하나 새로 구해야 돼. 맞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차를 타, 일단.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데서 내려. 알았죠? 그 다음에 아무 대리점에 들어가. 알았죠? 대리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핸드폰 대리점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진열대가 있잖아요. 진열대가. 알았죠? 진열대가 있죠? 그 진열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진행을 해. 탐색을 해. 쭉 하다가 이거 괜찮다. 라고 하는 핸드폰을 골라라. 고른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뭐다? 뭐예요? 만족 모형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 이론은 재밌는 이론이 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마치와 사이먼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도 유사해 안 해요? 만족 모형과 유사해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합리 모형이야?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죠? 쭉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만족할 만한 거에 멈추지. 그거 사 안 사요? 사 안 사? 그거 사죠? 맞죠? 여러분들 그거 다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만족 모형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정책이 결정돼요. 알겠죠? 자, 이게 사이번과 마치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이번과 마치 같은 경우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봤어요.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 대안 선정 자, 대안을 선정하는 절차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어떤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해? 현실 세계에서. 뭘 선택해요? 네이버냐? 쿠팡이냐를 선택하세요. 알았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아까 무작위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만족할 만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게 사이먼과 마치의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이론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제한된 합리성의 추구와 만족모형 인정하고 보수주의를 인정하게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사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의사결정하게 되면 그 제한된 합리성의 추구와 만족모형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수주의를 인정하게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될 거였죠? 왜 그러게요? 뭘 못 벗어나? 뭘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은 왜 보수주의라고 하냐면 아하,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쿠팡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쿠팡을 못 벗어나. 알았죠? 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인간은 아까 되죠.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대안 어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수단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그 수단이 선택되면 그 수단에서 뭐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요. 알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인정하게 돼요. 알았죠? 뭘 못 벗어나서? 쿠팡을 못 벗어나서 보수주의를 인정하게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특징 같은 경우는 귀납적, 실증적 접근법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와 사이먼은 어떻게 봤냐면 이것도 관찰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조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를 관찰한 거, 조직에서 결정한 거야. 그리고 결론 내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귀납적, 실증적이다고 그래요. 귀납은 뭐예요? 귀납은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 걸 귀납이라고 불러? 사례에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귀납이야. 사례를 가지고 여러 사례들이 있죠.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키는 귀납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귀납이 뭐가 있어? 그 사람 뒤진다. 알죠? 그거잖아. 맞죠? 사람, 대충 이거 사람들 관찰해본 거야. 여러 사례들을 보고 사람 뒤진다라고 일반화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증일은 뭐예요? 실증. 실제 증거를 가지고 기반한 거예요. 머치와 사이먼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서 이 결론 내렸다? 실제 조직이 가서 관찰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실증적이다라고 표시해요. 알았죠? 자, 요게 마치와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한 가지 더 설명. 자,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이 뭐라고 설명했죠? 방법. 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을 뭐라 불렀냐면 행정인이라고 불렀어요. 행정인. 알았죠? 행정인이라고 묘사했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합리모형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인이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경제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사이먼과 마치의 만족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알았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이 그 에치오니의 혼합주사 모형이에요. 딱 느낌이 오죠? 혼합주사 모형. 에치오니가 이걸 주장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에치오니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포괄적 대안 중에서 1차적으로 주요 대안을 선택하고, 됐죠? 느낌 오죠? 그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주요 대안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해요. 네? 뭐 잘못했어요? 아니, 요게 무슨 이론이다? 누구 이론이다? 혼합 주사다. 혼합 주사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 자, 포괄적 대안은 뭐예요? 그림을 그리면 대안이 많아요. 쫙 대안이 많아. 이게 포괄적이에요. 됐죠? 이 중에서 이거 1차적으로 이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럼 뽑아내. 요거를 일부 변형해. 일부 변경해. 여기다 뭐 하나 붙여. 근데 요거를 뭐로 해야 된다?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에치오니의 혼합주사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이 결합되어 있어요? 혼합이란 말 들어있죠?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딱 결합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합리 모형을 갖고 온 거야? 어디가? 1차야, 2차야? 1차. 2차는 점증 모형을 해요. 그래서 1차적 대안 선택을 근본적 결정이라 불러. 알았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 요거를 근본적 결정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일부 변경을 하겠죠? 제가 그림을 막 그릴게요. 요거를 선택하는 것을 근본적 결정. 자, 여기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세부적 결정이다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근본적 결정은 뭘 따온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근본적 결정은 뭘 따는 거다? 어떤 모형을 갖고 온 거다? 합리. 그 다음에 세부적 결정, 2차적 대안 선택하는 것을 점증을 따온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혼합 주사다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이게 주사라는 표현은 스캐닝을 주사라고 표현해요. 이게 옛날에 행정학자들이 스캐닝이라는 말 자체를 혼합 주사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란 말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알았죠?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촌스러웠어. 제가 지금 학교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엄청 촌스러워 왔죠. 근데 아직 쓰고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한 200년 그대로 쓸 것 같아. 느낌상 이 말을.
아,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500년이 긴가요, 짧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짧아요, 사실은. 조선 500년도 다 짧은 거.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잔소리,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조선 500년도 짧아요. 자, 이런 이론의 장점은 뭐냐면, 자, 근본적 결정에서는 합리모형보다 비용 절감한다. 라는 거예요. 됐죠? 합리모형에서 뭐가 없어져? 계산이 없어지죠? 계산 없죠? 자, 세부적 결정에서는 점증모형보다 정책순환을 악순환을 방지한다. 됐죠? 이거 왜 그래? 어디서 대안을 갖고 오기 때문에.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와? 합리모형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알았죠? 포괄적 대안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원재료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신선한 거 갖고 올 수도 있죠. 알았죠? 생생한 거. 자, 그래서 장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점은 일반적으로 합리 모형보다, 그 다음에 점증 모형보다 이렇게 장점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절충 형태다. 이건 뭐 알 수 있는 거고. 자,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보통 한계점이라고 그래요. 자,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의 구분이 어려워서 이론 적용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근본적인지, 뭐가 세부적인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는. 맞죠? 어디까지가 근본적인지.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이론을 실제 쓸 때 어렵다라는 거예요. 명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게 H-온이의 혼합 주사 모형이다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어의 최적 모형이에요. 최적 모형. 자, 지금 앞에까지 했던 4개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그냥 점증 모형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여러분들을 이제 발목을 안 잡아요. 근데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최적 모형이야. 출제 빈도는 매우 낮은데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이론이에요. 됐죠? 자, 최적 모형은 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동시에, 자, 합리성하고 동시에 초합리성을 가진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합리성과 동시에 초합리성을 가진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킥 포인트는 뭐야? 이 최적 모형의 핵심은 뭐야? 키워드는? 에? 합리성일까요? 초합리성일까요? 초합리성이야. 알았죠? 초합리성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최적, 껍데기에 최적이 있잖아. 그럼 내용물이 뭐라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껍데기를 보면은 내용물이 뭐라고 생각하게 돼? 사람들이. 합리모형을 선택한단 말이야. 합리모형.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초합리도, 초합리적인 대안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초합리적인 대안, 초합리성을 가진 대안도 정책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을 가진 대안을 선택해라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뭐냐면 이게 출제가 돼요. 자, 최종문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 과정을 제시하면서 환류를 통해서 정책 결정 능력이 제고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어떻게 봤냐면 이 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어요. 상위 정책 결정 단계.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단계. 그 다음에 후 정책 결정 단계. 이 단계가 있다.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피드백이 어디 있어요? 피드백. 이 중간마다 이 두 개를 연결하고 피드백이 이렇게 있겠죠. 중간마다 피드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근데 그럼 볼게요. 이 상위,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단계, 후 정책 결정 단계. 이 내용들이 대충 뭐냐면, 자, 정책 결정 단계, 실단계로 돼 있어요. 실단계.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무엇과 유사해요? 무엇과? 완전. 정답! 합리 모형과 유사해. 알았죠? 이거는 완전 합리 모형이에요. 알았죠? 합리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그러면 중간 단계는 합리 모형과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얘네들은. 됐죠? 해된다고 본 거고. 그 앞 단계 뭐야? 앞 단계. 자, 앞 단계 보면은 상위 정책 결정 단계인데 가치의 처리, 현실의 처리, 문제의 처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가치의 처리. 이거 합리성으로 가치를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뭐로 처리해야 돼? 가치라는 거는 초합리성으로 해야 되니까, 초합리성.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뭐예요? 초합리성의 영역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초합리성,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뭐야? 합리성. 그러면 최종적으로 후결정 단계를 거치면은 어떤 정책이 결정돼요? 어떤 대안 정책을 결정돼?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다 가지고 있는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되게 돼요. 이해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쪽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위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물어봐. 아, 그럼 이게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따져보면 돼. 이거 초합리성의 영역이냐, 합리성의 영역이냐를 따져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정책 결정이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 거의 정책이 결정된 거야. 됐죠? 대안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작동할 거냐 못할 거냐를 판단하는 이 후속 작업들이 후 정책 결정 단계인 거야. 알았죠? 거기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 집행 이것들이 다 후 정책 결정 단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단계는 나중에 하겠지만 정책 집행의 영역이다. 정책 결정에 써져 있지만 정책 집행의 영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머릿속에.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드로어는 최적 모형에서 뭐라고 주장해요? 최종 모형에서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돼야 된다.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돼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정책 결정, 이 과정,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거야, 자기가.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는 대안은 무엇과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합리성과 초합리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시했잖아. 이걸 제시했다는 얘기는 합리성, 여기 중간에 합리성, 초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따라야 된다는 말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시험 문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최적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 최적이란 말 안에는 초합리성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계산의 영역이야, 계산의 영역이 아니야. 가치는 어때요, 여러분들? 계산의 영역이 아니야. 가치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초합리야. 합리는 계산의 영역이야. 알았죠? 초합리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민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계산해서 민주를 좋아해? 민주성을 좋아해요? 형평성을 좋아해? 계산해서 계산해보니까 좋아해요? 안 그러지. 그냥 좋은 거야. 알았죠? 정의, 그냥 좋은 거야. 알았죠? 그건 무슨 영역이다? 무슨 영역이다? 초합리성 영역이다. 이상 안 풀어요? 좀 풀어. 좀 이상 좀 풀어.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개인 차원에서 정책 결정 모형, 이론 5개 했어. 5개. 첫 번째 뭐였지? 합리. 두 번째 점증. 세 번째 만족 모형. 알았죠? 만족. 그 다음에 네 번째 혼합주사 최적. 알았죠? 외워요. 외워요. 이거를 근데 방법은 딱 하나야. 이거를 글자를 보고 하나하나 외우면 안 외워져요. 스토리를 떠올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뭐였다를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외워요. 알았죠?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게 이 내용인가? 이 내용 계속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거 이야기를 구성하면 돼요. 됐죠? 자, 정치적 합리성을 인정한 이론은 점증. 정답. 알았죠? 초합리성을 강조한 이론은 최적. 알았죠? 자, 근본 결정을 주장한 이론은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을 나누어서 주장한 이론은 혼합주사. 알았죠? 분석을 강조한 이론은 합리. 오케이. 분석. 알았죠?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설명드렸죠. 나누어서 점수 매기는 게 분석이에요.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눴어요? 성능, 디자인, 가격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내구성 이런 거 분석이야. 됐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방법에 따라서 AS가 특정 분야가 점수가 낮은 것들이 1등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음악 점수가 낮은 전교 1등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그거 1등을 고르면 무난하다. 알았죠? 무난하다. 가 답이에요. 자, 이해됐죠? 요게 뭐다? 개인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론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론은 이제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직 외부에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에요.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이야. 알았죠? 조직 안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이론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조직 차원이라고 하면은 자, 다자를 상정한 거예요. 다자.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개인의 한 명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그 과정을 설명한 거고 조직 차원은 여러 명,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느냐를 설명한 이론들이다. 정책이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선택되는지를 설명한 이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거 아니야. 이거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알았죠? 개인이 조직 내에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를 설명한 게 개인 차원이에요. 구분했죠? 됐죠? 자, 조직 차원 정책 결정 이론은 총 몇 개 이론이 있냐면 총 몇 개 이론이 있다? 5개의 이론이 있어요. 5개 이론. 알았죠? 첫 번째가 회사, 그 다음에 회사 연합 모형,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 상황 정적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이론. 여기서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여기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앨리슨 모형이에요. 앨리슨 모형.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쓰레기통 모형하고 유사하게 많이 나오는 게 회사 모형. 이 세 개가 가장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빈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빈도가 좀 낮은 게 상황 정적, 그 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회사 모형부터 볼게요. 자, 머릿속에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돼요. 알았죠? 누구한테 가서, 야, 점중 모형을 알아, 너가? 이렇게 물어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볼게요. 자, 회사 모형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은 조직에서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할까가 질문이에요. 조직에서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할까가 질문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이 회사 모형과 연합 모형이에요. 이걸 주장한 사람은 마치와 사이어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제 느낌 오지. 마치는 어디 나왔어? 마치는 어디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 마치가 어디 나왔어요? 에? 만족 모형이 나와. 만족 모형에 마치와 사이먼. 알았죠? 그 마치예요. 이 사람이야. 자, 야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직에서는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위 조직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조직에서는 하위 조직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면 돼요? 하위 조직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하위 조직이 뭔지만.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런 질문 왜 던졌을까요, 우리가? 조직에서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할까? 이 질문 왜 던졌을까?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했어. 정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할까 안 할까요? 궁금해 안 해? 궁금 안 할까요?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정책이 나오겠죠?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되거나 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생뚱맞거나 이상하거나 이러면 궁금할까 안 할까요? 궁금할까 안 할까요? 이 대안이 선택돼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졌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됐죠? 그런 맥락을 보시면 돼요. 자, 하위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자, 그, 조직 내에, 조직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조직 내에 이렇게 조직이 존재해요. 조직 내에 하위에 존재하는
하부 조직들을 하위 조직이라고 불러요. 조직 내 별도로. 알았죠? 개별적 독립적으로. 알았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위 조직이라고 불러요. 됐죠? 이해됐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조직이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개별 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 상호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고 봐요. 얘들 같은 경우는. 알았죠? 이 회사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았죠? 자, 그리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 하위 조직들이 오케이. 야, 요거 좋다. 야, 요거 좋다. 요거 좋다. 그럼 요거 좋다.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된다? 정책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이론의 특징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결정 방식이 조직의 의사결정과 유사할 거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만족모형에서 어떻게 주장해? 만족모형에서는 인간은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정책으로 견적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족모형에서. 네? 우연히,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만족할 만한 거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됐죠? 됐죠? 그 만족.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이 조직 내에, 자, 이거는 개인이 아니야. 여러 하위 조직들이, 얘네들이 만족할 만한 것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로 갖고 왔다? 개인이 만족이라고 하는 개인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로 갖고 왔다? 조직으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회사 모형에서의 마치와 사이어트가 회사 모형에서 이 하위 조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를 설명해 놨어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알았죠? 주로. 자, 먼저 갈등을 준해결한다라고 봤어요. 갈등을 준해결한다. 자, 조직은 갈등을 준해결한다. 이건 뭐냐면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중간 정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중간 정도로 해결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런다. 알았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관점을 단기적 관점을 가져요. 멀리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들이 외부를 이제 밖으로 탐색을 할 거예요. 탐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관련된 것만 탐색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알았죠? 봤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학습.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반복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개선되더라. 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 결정을 반복해 보아요. 하다 보면서 학습이 일어나서 정책 결정이 개선된다. 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한다. 라는 거예요.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한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만족할 만한 거 선택했어요. 선택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게임 돌아와요. 또 만족할 만한 선택해. 그럼 뭐가 쌓여요? 뭐가 쌓여? 이거 계속 반복하면. 뭘 해요? 뭐가 쌓여? 지식과 정보와 이게 쌓이겠죠? 그걸 어떻게 정리한다?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표준 운영 절차로 어떻게 한다? 표준 운영 절차로 문서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회사 모형의 설명이야. 조직에 대한 설명.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정부랑 일을 해봤는데, 정부랑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단은 일을 시작해요.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일단 시작해. 첫 해. 그럼 첫 해에 문제점 생겨. 그럼 정리해. 두 번째 문제 생겨 계속해서 문제 생기면 각 해마다 문제를 해결해. 해결하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가면은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를 해요. 알았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게 뭐예요? 표준 요령 절차야. 알았죠? 됐죠? 그게 일종의 조직의 최종 목표야. 자, 조직에서 표준 요령 절차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준 요령 절차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일이 수월해질까 안 수월해질까요? 엄청 수월해져요. 알았죠? 엄청 수월해져요. 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공이냐 실패를 떠나서 일은 매우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은 뭐라고 주장한다?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 조직은 하위 정부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하위 정부가 아니라 하위 조직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될까요? 이 특징 중에 여기 있는 특징하고 무엇과 연결될까요? 이 하위 조직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과 이 5가지 요소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떤 요소가 연결될까요?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 표준용 절차. 뭐가 연결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대표적으로 갈등의 준해결이 돼요. 갈등의 준해결. 왜 그럴까요? 자, 이 조직이 하나의 위치면 갈등이 해결될까 안 될까요? 그건 완전히 해결될까 안 될까? 하나의 유기체라고 그러면. 그런데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 그러면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하면 그 하위 조직들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갈등을 준해결하는 수준으로 멈춰놓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이 사이버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은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으로 목표 간 모든 상황이 발생을 감소시킨다라고 한다고 해요. 알았죠?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현재 존재할 때 어떤 상황이 많아요? 모순적 상황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서로 충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것들을 만약 그들 다 한꺼번에 같이 보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얘들은 어떻게 한다? 조직은 어떻게 한다? 순차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 해결하고, 하나 해결하고, 하나 해결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모순이 다 갖고 있을 때랑 하나씩 해결할 때랑 하나만 보는 경우랑 모순의 정도가 어때요? 감소하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질문.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회사 모임 입각했을 때 대안 선택하는 거는 조직이 대안을 선택하는 거는 쟤네 입장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는 뭐야? 쟤네들 조직이 저렇게 움직인다면 마치와 사이어트 말대로 조직이 움직인다면 부정적인 요소 뭐예요? 조직은 어때? 장기적 관점 가져 안 가져요? 안 갔지. 맞죠? 안 가져요. 장기적 관점 안 가져. 안 간다고 설명했으니까. 그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조직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 뭐야? 긍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조직은 뭘 한다? 학습을 한다예요. 학습. 알았죠?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개선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회사 모형 했어요. 회사 모형도 출제가 많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자, 두 번째 이론이 이제 코헨, 마치 올젠이 주장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어떤 대안이 조직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느냐, 어떤 대안으로 이 정책으로 결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가 점화계기 상황에서 교체할 때에 대한 이 정책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 구미시가 있어요. 구미시가 있는데,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면, 구미시가 있는데, 대구 MBC에서 구미시 문제 있다고 보도 나왔어. 그럼 난리 났죠? 그러면 구미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모였어요. 문제는 확실하죠? 문제 있지? 그때 대안, 그때 주변에 있는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그 대안은. 그 대안의 선택은. 우연이죠. 점화 계기는 뭐야? 응? 점화 계기는 뭐야? 지금 제가 말한 스토리에 점화 계기는 뭐야? 대구 MBC에서 방송한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실장님, 그냥 국장님들, 그 다음에 시장님 모였어. 알았죠? 문제는 있었고, 대구 MBC가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야, 문제 해결책 갖고 와봐. 그럼 그때 갖고 온 문제가, 그때 갖고 온 대안이 뭐가 된다? 정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스레이터 모형이야. 알죠? 그 대안은 그러면 선택은 설명이 합리적으로 설명돼요. 우연이라고 설명해야 돼. 우연으로 설명해. 알았죠? 우연적 요소, 정책 결정에 우연적 요소를 설명한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이론을 주장하려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문제성 있는 선호라고 해서 참여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합의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유동자적 참여. 자,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 불명확한 인과관계,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족한 이해. 이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들은 우연적 요소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우연적 요소를 더 문제와 대안 사이의 우연적 요소. 그것들이 어떻게 매칭되느냐를 우연적 요소를 설명하는 전제다라고 보면 돼요. 전제라는 건 뭐예요? 전제. 당연하다고 믿는 바가 전제야. 알았죠? 그래서 이론을 만들 때는 당연하다고 믿는 바를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 깔아놔야지 어떻게 돼? 이론이 성립하게 돼요. 됐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기호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이론을, 스트레이통 모형 이론을 참고한 이론이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킹던의 정책창 모형 이론이에요. 정책창 모형 이론. 자, 스트레이통 모형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생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파생 이론.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자, 이 이론은 자, 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쓰리통 모형을 적용했어요.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의제는 뭐라고 그랬지, 제가? 문제를 의제라고 그랬고, 문제를 설정하는 거, 문제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에요. 이 과정을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한 이론이 바로 정책창 모형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정책창 모형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자, 정책 문제, 정책 대안, 정치가 점화장치에 의해서 교차할 때 선택된 문제가 의제로 선택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정책 문제, 정책 대안, 정치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쓰레기통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요? 예? 자, 같은 건 뭐야? 이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같은 건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과. 문제와 대안이 같죠? 알았죠? 정책 문제와 정책 대안이 같아요. 다른 건 정치야, 정치. 알았죠? 자, 정치가 뭔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 정책 창모형에서 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 요게. 됐죠? 자, 여론. 자, 정권 교체, 권력 지향. 자, 이익 집단 압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교체할 때, 정치가 교체할 때라고 하는, 정치가 교체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영향을 미쳤을 때에 대한이 정책으로, 의제로 결정된다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에서 정책 흐름 모형이 정책 문제, 정책 대안, 정치의 교차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쓰레기통 모형은 무엇의 교차야? 무엇이 교차할 때? 만났을 때? 결합됐을 때? 문제, 해결책이 대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선택 기회, 알았죠? 회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참여자, 알았죠? 됐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회의, 자, 공무원들 쫙 모이고,
공무원도 모여있으면 뭐야? 회의지. 거기 구미시장님 오시고, 자, 문제 있고, 그때 구미시장님이, 야, 해결책 갖고 와봐! 했을 때 있던 그 해결책이 뭐가 된다? 정책이 된다라고 정하는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야. 알았죠? 근데 거기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뭐 알 게 뭐야? 맞죠? 우연적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스트레이터 모형하고 정책창 모형하고 같이 연결해서 머릿속에 꽉 넣어놓으시면 돼요. 자, 스트레이터 모형 주장한 사람은 코엔, 마치, 올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정책창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킹던이다. 까지 보시면 돼요.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유명한 앨리스 모형이에요. 앨리스 모형. 자, 앨리스는 조직 내에서 세 가지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알았죠? 다른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했어? 일반적으로. 하나로 설명했죠? 얘는 세 가지로 설명한 이론이 앨리슨 이론이에요. 자, 세 가지로 설명하면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좋지. 알았죠? 이거는 단독 문제가 가능해. 알았죠? 복잡하면 복잡해서 단독 문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앨리스는 첫 번째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최고관리층에서는 일관된 선호, 목표, 평가 기준에 따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최고관리층에서는 일관된 선호, 목표, 평가 기준에 따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최고관리층에서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모형을 따는 거야? 어떤 모형을 따는 거예요? 저 봐봐요. 자, 일관된 선호, 목표, 평가 기준. 이거 뭐야? 이걸 따라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 합리 모형. 됐죠? 그래서 앨리스는 최고관리층에서는 합리 모형에 따라서 대안을 정책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조직에서는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라고 봤어요.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서는 합리 모형으로 하려고 그러고 밑에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대안을 선택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으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표준 운영 절차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게 표준 운영 절차야. 표준 운영 절차고, 이게 문제예요. 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석해요. 그리고 거기에 표준 운영 절차에 적혀져 있는 대안에 따라서 그 대안을 그 문제에 갖다 붙여, 배치를 시켜. 알았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앨리스는 조직의 어디에서? 아래쪽에서, 알았죠? 하층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표준 운영 절차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요 문제는 대안이 요거고, 요거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요거고, 요거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요거고, 요거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요거고, 이거야, 알았죠? 이거 적어낸 것은 표준 운영 절차야. 근데 조직 밑에서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보고 이 표준 운영 절차가 어떤 문제가 맞는지를 맞춰서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죠? 요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위 조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조직에서는 정치적 규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고 해서 조직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규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고 주장해요. 조직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규칙은 뭘까요? 그럼 정치적 규칙은 뭐야? 정치적 규칙은 뭐야? 협상과 타협, 합의, 알았죠? 기브 앤 테이크, 알았죠? 주고받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라고 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앨리슨 이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을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합리 모형이라고 주장해요. 합리 모형. 알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합리 모형이라고 내용이. 그래서 모형 1이라고 불러. 알았죠? 앨리스 이거 구분한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모형 2라고 불러요.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불러요. 조직 과정. 자,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보고 표준 운영 절차로
해석을 하죠. 과정이 발생하지. 그게 조직 과정이라 불러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료 정치 모형. 세 번째가 관료 정치 모형이라 불러요. 그 모형 3이라 불러. 됐죠? 조직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치적 규칙에 부합한 대안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앨리스는 조직 내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이 세 가지 현상이 다 발생한다고 보는 거야. 조직 내에서. 하나의 조직에서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모형에 따른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대안이 결정될까요? 모형 1, 모형 2, 모형 3 중에 뭐로 결정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예? 1?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 3, 1. 3, 1. 3이죠. 최종적으로 3으로 결정돼요. 3으로. 알았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 다른 현상, 대안 결정 과정들의 현상들을 설명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다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을 결정해 놓은 거야? 무슨 이론을 결합해 놓은 거예요? 합리 모형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모형!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정치는 무슨 모형이야? 정치가 나오면 무슨 모형이야? 개인 차원에서의 두 번째 이론이 네? 점증. 알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 그 세 가지 이론을 조직 차원으로 설명한 거다. 라고 그 세 가지 이론들을 묶어서 조직 차원으로 설명한 이론이 바로 앨리슨 모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앨리슨 모형은 조직 내에서 세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인식하기 좋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알았죠? 정치적 결정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으로 된다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자, 이 이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앨리슨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만든 이론이냐면은 그 과거에 그 쿠바 봉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건 알아요?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이거 다들 알고 있던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던데 쿠바 봉쇄. 예전에 그 미국 밑에 쿠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섬 알아요? 쿠바 알아 몰라? 알죠? 쿠바라는 동네가 있어. 바로 밑에 플로리다 바로 밑에야. 근데 거기에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에요. 지금 없어졌어요.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거기서 미사일 쏘면 미국이 대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요격을 못해. 거기서 바로 날아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러시아 미사일을 실었는 배인지 아니면 뭐 물자를 실은 배인지 모르겠는데 소련 배가 쿠바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 알았죠?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회의를 한 거야. 알았죠? 미 국방부 조직이죠. 미 국방부랑 미 정부라고 할게. 미 정부. 미 정부에서 회의를 시작해. 그래서 저게 쫙 이루어져.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냐면 어떻게 결정됐어요? 최종적으로는 쿠바를 봉쇄하라고 해요. 쿠바를 봉쇄. 알았죠? 다시 말해서 자, 쿠바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쿠바라는 섬을 미 해군이 완전 봉쇄해. 됐죠? 근데 소련 배가 오다가 이 해안에 봉쇄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면 뭐예요? 전쟁이야.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백해. 알았죠? 이 사건을 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왜, 이 쿠바 봉쇄라고 하는 이게 왜 발생했느냐를 이걸 어떻게 이 쿠바 봉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연구를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이해됐죠? 자,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한 5분 만에 공부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이론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앨리슨 이론은 자, 몇 가지를 주장했어요. 세 가지. 모형 1, 2, 3을 설명한 거야, 알았죠? 조직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대안을 어떻게 한다?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문제 풀 때 할게요. 복잡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앨리스 모형이에요. 자, 그 다음은 다프트 이론이요. 다프트 이론은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빈도가 매우 낮아요. 검토해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공부가 다 끝났다. 근데 그때 쭉 나와서 다프트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프트는 네 가지 상황을 전제를 했어요. 네 가지 상황을 전제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선택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자,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지식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와 지식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 이거는 뭐예요? 문제도 다들, 문제가 뭔지를 명확한 거야, 사람들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그거의 해결책도 명확한 거야. 알았죠? 요럴 때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알았죠?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돼야 안 돼요. 자, 서로 이견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자? 서로 이견이 없어. 문제에 대해서, 문제나 뭐 어떤 뭐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계산하자는 거예요, 계산. 차분하게 계산하자. 알았죠? 여기 다프트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상황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상황 4를 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자,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합의 수준이 낮아.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수선한 상황이야, 어수선하지 않은 상황이야? 어수선한 상황이야. 알았죠? 어수선한 상황이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타협 전략, 판단 전략, 영감적 전략, 모방 전략을 따른 대안을 선택한다. 라고 주장해요. 타협, 그 다음에 판단 전략, 영감적 전략, 그 다음에 모방 전략을 따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요. 알겠죠? 근데 이거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매칭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됐죠? 자, 우리가 서로 어수선할 때는 어떻게 된다? 타협하는 거야. 알았죠? 어수선할 때는 서로 타협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점증 모형이 나와요. 점증 모형, 쓰레기통 모형, 연합 모형. 이런 것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일단 이 상황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상황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나머지는 돌아오면서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다프트는 어떻게 했다? 상황을 몇 개로 나눴다? 상황을 몇 개로 나눴다? 네 개로 나눴다. 알았죠? 네 개를 어떻게 나눴다?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과 지식에 대한 합의 수준. 문제와 지식으로 네 개로 나눴다. 상황을. 알았죠? 자, 가장 악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무슨 모형을 쓴다? 합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글와글 하는 상황에서는, 와글와글 하는 상태에서는 점증이나 쓰레기통 모형이다. 알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와글와글한 상태에서는 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어, 없어? 와글와글한 상태에서 누구 하나가 가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 막 서로 여기서 막 넷이 막 싸우고 앉아 있어. 내가 가가지고 막 한다고 대화 얘기하는 대안 돼.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 놔두는 거 알았죠? 놔두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놔두는 게 대표적인 모형 중에 어떤 게 놔두는 거야?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모형. 자, 쓰레기통 모형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이 뭘 기대해? 어떤 어떤 대안의 우연! 알았죠? 우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자, 마지막.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느냐, 조직에서. 자, 얘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한정된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에 부합하는 미리 개발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됐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정된 주요 변수에 대한 이거 되게 쉽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상황을 볼게요. 말하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강물 수위 조절을 한다고, 강의 홍수 조절을 한다고 할게요. 홍수 조절. 자, 홍수 조절하는데, 자, 수위가 이렇게 한 네 가지 수위가 있다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위일 때는 뭐예요? 예? 경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위는. 두 번째 정도,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게요. 두 번째 수위 정도 오면은 경고하면 돼, 안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수문 개방. 수문 개방을 해야겠죠. 수문을 개방해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더 하면.
수문 개방을 더 해야 되지. 더 비가 많이 홍수가 더 많을 거면 더 수문 개방을 해야겠죠. 조금 열고 더 열고 더 열고 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런 게 홍수 관리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자, 이 그 수위를 뭐로 결정하냐면 일반적으로 뭐로 결정하냐면 표준 운영 절차로 결정해요. 알았죠? 표준 운영 절차로 이 수위를 결정해. 알았죠? 표준 운영 절차의 수위를 정해놔. 수위가 기준점이다.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점이 수위다라고 결정해내. 그 다음에 이 각 수위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미리 정해놓는 거야. 미리 정해놓아요. 알았죠? 그 이게 미리 정해놓은 걸 이거 뭐라 불러 이거를? 대안이지 대안. 맞죠? 대안. 대안을 다 붙여놔 일단. 다 대안을 만들어놔.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B가 여기 왔다. 그럼 대안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요거 대안이 되는 거야 바로. 요렇게 하는 방식. 요렇게 하는 방식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인 거야. 알았죠? 됐죠? 자, 수위를 뭐로 결정한다? 이 수위라고 하는 지표, 이 지표죠. 척도죠, 척도. 이걸 뭐로 결정한다? 표준 운영절차로 정한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표준 운영절차로 검토된 한정된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에 부합하는 미리 개발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맞죠? 딱 떨어지죠? 제가 말한 거랑 이 내용이랑 딱 매칭이 되죠? 됐죠? 자, 한정된 주요 변수가 뭐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거에서 한정된 주요 변수가 뭐야? 수위. 알았죠? 수위. 됐죠? 자, 수위가 만약에 몇 미터다. 그러면은 문을 몇 미터 개방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변에 어떻게 해야 돼? 통행 제한을 하고, 경보를 하고, 이런 것들 정해놓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사이버네틱스다. 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동 조조장치야. 자동 조조장치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대안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대안을 결정하면은 대안이 어떻게 결정돼? 대안이 어떻게 결정돼요?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자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사이버 자동조절 장치라고 붙인 거야. 알았죠? 이해됐어요? 됐죠? 자, 사이버네틱스는 뭐라고 부른다? 자동조절 장치. 이렇게 하면은 대안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자동적으로 결정돼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자동조절 장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알았죠? 핵심 뭐야? 자동이에요, 자동. 알았죠? 자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이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뒤에 있는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했어요. 아, 웃지 마, 웃지 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 회사 모형. 알죠? 회사 모형. 다른 말로 연합 모형. 누가 있어요?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머리 아프죠? 마치와 누구야? 봐봐요, 책 봐봐. 마치와 사이머니까요. 마치와 사이오트 알죠? 마치와 사이오트예요. 자, 두 번째 이론. 얘들은 자, 그래서 얘들이 주장하는 바를 행정학에서는 여기에 어떤 이론이 있고 얘들이 뭘 주장했는지만 정리하고 있으면 거의 70, 80% 끝나요. 알았죠? 그래서 놀지 말고 빨리빨리 이거 정리해. 알았죠? 놀지 말고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얘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주장이 뭐예요? 하위 조직이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은 어디서 왔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만족모형에 영향을 받았다. 만족모형은 누가 주장했다? 마치와 허버트, 사이먼이 주장했다. 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회사 모형은 갈등을 완전 해결한다, 준 해결한다. 회사 조직은 준 해결한다.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한다, 안 한다. 표준 운영 절차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한다. 맞죠? 하죠? 자, 장기적 관점 갖고 단기적 관점을 갖고 있다. 단기적 관점을 갖고 있다. 문제를 순차적 처리한다, 순차적 처리하지 않는다. 순차적 처리한다. 알죠? 순차적 처리하는 걸 통해서 뭘 감소시킨다? 모순을
감소시킨다. 알았죠? 모순을 감소시킨다. 봐봐요. 문제가 막 많아.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모순이 있어 없어? 모순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근데 하나만 다 두 개, 한 놈만 패는 거야. 한 놈만. 쉽게 말해서. 그러면 고민이 있어 없어? 고민이 확 줄겠죠? 됐죠?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세 번째 이론.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 두 번째 이론. 조직 차원에서는. 쓰레기통 모형 맞아요?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어떻게 한다?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문제, 해결책이 대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 회의? 그걸 뭐라 불러?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회의라고 이해하면 안 돼. 공식 명칭을 해야 돼. 선택 기회. 알았죠? 선택 기회.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지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참여자라 불러요.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아니고. 자, 이거는 뭘 떠올리면 돼요? 아까 말한 구미씨 회의를 떠올리면 돼요. 구미씨. 알았죠? 구미씨를 떠올리면 돼요. 자, 이 이론에서 나온 이론이 뭐다? 정책창 모형. 누구 이론? 킹던의 정책창 모형이다. 정책창은 자, 정책 의제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된다? 정책 의제가 어떻게 결정된다? 똑같죠? 문제, 대안, 그 다음에 정치. 정치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정권 교체나 정치적 변동이라든지 이익 집단이라든지 압력, 알았죠? 정치적 압력. 이런 걸 말한다. 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론이 뭐예요? 앨리스 모형. 앨리스 모형은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첫 번째 뭐가? 합리 모형에 따른 정책이 대안으로 결정된다. 이걸 모형 뭐라고 불러요? 모형 1이라고 불러요. 모형 1. 합리 모형이라고 불러. 알았죠? 합리 모형이라고 불러야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위 조직들이 어떻게 한다? 표준 운영 절차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이건 뭐라 불러요? 모형 몇이라 불러? 모형 2. 알았죠? 이걸 다른 말로 조직, 과정, 모형이 다 붙는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치. 세 번째가 뭐 또 불러요? 네? 세 번째는 관료 정치 모형. 정치적 뭐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대안이 결정된다. 라고 했어. 조직 내에서는. 알았죠? 묘사한 거야, 묘사. 알았죠? 설명해 준 거야, 우리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앨리슨이 설명해 준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모형 몇이라고 부른다? 모형 3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관료 정치 모형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됐죠? 네 번째 이론, 뭐예요? 네 번째 이론. 네 번째 이론 뭐야? 네 번째 이론. 상황 적응적 이론. 이거 누구 이론이에요? 다프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다프트. 다프트는 상황을 몇 가지 넣었다? 네 가지. 알았죠? 네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 정책 결정이 달라진다. 라고 설명했어요. 알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론이 뭐다? 사이버 네틱스 모형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죠? 머릿속에 딱 그림 그려지죠? 사이버 네틱스 모형은 뭐라고 주장해? 자, 변수에 따른 쉽게 말하면 변수별 대안. 변수별로 대안이 결정된다. 알았죠? 변수별 대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변수별로 정해진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알았죠? 근데 그 변수는 뭐로 결정한다? 뭐로 결정한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돼 있다? 표준용 절차에 규정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까지 내용 정리하면 돼요.